안녕하세요. 건설회사에 근무 중인 40대 여자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숙주와 기생충의 관계를 아시나요? 기생충은 생존을 위해 숙주에 달라붙어서 숙주가 귀중하게 모은 영양분을 빼앗는데요. 그러니 아무래도 숙주는 기생충에게 모든 걸 빼앗기고 심지어 의도치 않게 거처까지 존재하는 불쌍한 존재로 의식이 되죠. 근데 그런 불쌍한 숙주 또한 어떤 생물에게는 기생충이 될 수 있다는 거 아시나요? 사람 또한 동물의 먹이사슬처럼 누군가가 숙주가 되면 그 숙주 또한 본인이 뺏길 영양분을 다시 찾아올 숙주를 찾는 게 진리더군요. 그리고 저는 그런 숙주가 돼서 영양분을 다 뺏기기 전에 제 몸의 기생충을 박멸시켰습니다.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살짝 여러분께 해드린다면 건설 회사를 운영하는 아버지와 그 옆에서 아버지를 열심히 보필하시던 저희 집의 실질적인 대장인 어머니. 분명히 여유로운 가정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지만 그렇다고 마냥 굴곡 없이 살았던 건 아니었어요. 그늘 한 점 없던 저희 집안에 눅눅하고 무거운 먹구름이 자리 잡게 된 건 제가 고등학교 때 일어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제게는 동생이 한 명 있었어요. 길거리에서 모르는 사람들 누가 봐도 저희 둘이 남매인지 알 만큼 코와 하관이 닮았었죠. 저와 닮은 동생은 중학교 2학년 때 신호등을 건너다가 신호 위반을 한 차에 치여 사고로 먼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너무나도 예상치 못한 사고였고 이별이었죠. 집안에서 웃음이 사라진 것만 같았습니다. 한동안 저희 집에서는 말소리 하나 나지 않았어요. 부모님은 어린 자식을 먼저 보내시고 저는 하나뿐인 동생을 잃었으니 남은 세 가족들의 가슴에는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공허한 구멍이 뚫린 거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저희 가족은 다시 일상을 회복했지만 저는 부모님 가슴 속 동생의 빈자리를 하나 남은 자식으로서 채워드려야겠다 늘 마음먹고 살았어요. 이제 나 하나 속 썩이면 안 된다는 생각에 그 무서운 늦깎이 사춘기도 저를 비껴갔네요. 공부도 열심히 해서 고등학교 졸업 후 꽤 유명한 대학에 입학해서 장학금도 받으면서 학교를 다녔죠. 그리고 대학 시절에 인연인지 악연인지 그때는 모르던 사람을 만났어요. 바로 제 남편이었죠. 평소 친하게 지내던 과대 언니가 소개팅을 주선해줬는데 그때 상대로 나왔던 게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그때 의대생이었고 저와 동갑이었죠. 깔끔하고 성실한 외모에 의대생이라는 배경까지 어디 하나 빼놓을 게 없었어요. 하지만 그 무엇보다 제가 남편에게 끌린 건 누구보다 웃는 모습이 밝고 아이 같았고 또 그 다정다감하고 책임감 있는 성격이었네요. 저희가 연인이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남편은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학교를 다니면서도 과외를 두세 개씩 했거든요. 본가가 멀어서 다니던 학교 근처 원룸에서 자취도 했는데 아무래도 학교 다니면서 집에는 손을 벌릴 수 없으니 그 어마어마한 공부 양까지 소화를 하면서 등록금까지 벌어야 하고 원룸 월세에 조금이라도 필요했던 생활비까지 남편에겐 24시간도 너무나 모자란 시간이었지만 남편은 어떻게 해서든 저를 위한 시간을 만들었어요. 제가 괜찮다고 해도 하루에 한 번씩 꼭 제가 사는 동네까지 와서 저를 만나고 갔고 저를 만나는 동안 버는 과외비를 모으고 모아 저와의 커플링을 준비해 선물할 정도로 로맨틱하기도 했죠. 또 제 생일에는 미역국과 각종 반찬을 손수 만들어서 제가 다니는 대학까지 도시락을 싸서 찾아왔었어요. 나 사는 자취방에 초대해서 생일상 멋지게 차려주려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좁고 오래된 집에 나연히 너를 부를 수가 없어서 나중에 내가 성공해서 좋은 집 마련하면 그때 정식으로 초대해서 꼭 나연히 너한테 생일상 푸짐하게 차려줄게. 남편은 아버지께서 홀로 건설 현장에 나가서 노가다 일을 하셨고 어머니께서도 따로 경제활동 없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하는 일 없는 동생까지 있어서
늘 한푼이 아쉬웠고 그만큼 본인이 성공해서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까지 지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쫓기는 사람처럼 급급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남편의 그런 점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고 제게도 충실한 사람이니 저 또한 남편처럼 어린 대학생 시절 어떻게든 남편에게 힘이 되고 싶었어요. 집에서 용돈 받아 생활하는 학생이니 가장 문제였던 등록금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지만 돈을 모으거나 단기 알바를 해서 남편이 사는 자취방 월세를 대신 내준 적도 있었고 종종 남편의 지갑에 몰래 몇만 원씩이라도 넣어둔 적이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의 응원과 도움을 받으며 남편은 대학병원에서 인턴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렇다고 상황이 바로 나아지는 건 아니고 오히려 그전보다 더 바빠져서 남편의 얼굴 볼 시간이 없었지만 어차피 저도 취업을 하고 스스로 커리어를 쌓아가던 때라서 서로 사느라 바빠서 자주 만나진 못해도 늘 서로를 응원하는 건 변함이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처음에 취업했던 회사를 그만두고 저희 아버지께서 운영하시는 건설회사 총무과로 이직을 했고 남편은 레지던트 과정 후 드디어 전문의 자격증을 땄을 때 저희는 결혼을 했습니다. 장장 7년의 연애 끝에 맺은 결실이었죠. 원래 남편이 레지던트 과정을 밟을 때 먼저 혼인신고를 하고 작게나마 결혼식을 올리고 싶었지만 저희 아버지께서 반대를 하셨었거든요. 아직 준비가 안 된 남자에게 딸을 보낼 수 없어서 정식으로 전문의가 되면 결혼을 허락하겠다고 하셨었어요. 오히려 그때는 그만큼 긴 시간을 거쳐서 마침내 결혼을 해서 가치가 있었다고 착각도 했었죠. 하지만 연애를 시작하고 남편과의 사이가 진지해지면서 당연히 언젠가 준비가 되면 남편과 결혼을 할 것 같다고 믿었던 저지만 딱 한 번 이 결혼을 과연 해도 될까 하는 심각한 고민을 한 적이 있었어요. 바로 처음으로 시댁 어른들을 만났을 때였습니다. 남편의 집안 사정은 연애 시절부터 이미 알고 있었어요. 심지어 남편이 레지던트 과정에 있을 때 남편을 제외하고 집안에 유일하게 일을 하시던 시아버지께서 건설 현장에서 사고로 다리를 다치시는 바람에 그때부터 쭉 집에서 쉬게 되셨어요. 물론 다리는 후에 문제없이 나으셨지만 집에서 쉬는 날이 길어지면서 아예 백수 생활을 하시게 된 거죠. 남편이 일하면서 버는 돈의 일부는 늘 본가의 생활비로 보냈으니 시댁의 가게는 늘 제자리 걸음일 뿐이었네요. 시댁에서도 남편과 오래 만난 제가 이미 본인들의 경제 사정을 알고 있다는 걸 아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시어머니는 남편이 의사시험에 합격을 한 후로 종종 만나서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으면 늘 이런 말을 하셨어요. 예, 이제 형진이 의사도 됐으니까 나연이 너는 나중에 더 보상받겠다 생각하고 걱정 말고 돈 좀 더 써. 너 지금 형진이한테 돈 더 쓰면 나중에 형진이 전문의 따고 개원해서 돈 벌면 그때 보상받는 거야. 안 그러니? 너도 아예 그런 생각이 없는 건 아닐 거 아니냐. 어차피 너는 아버지 회사 물려받을 건데 미리 친정에서 돈 좀 땡겨서 받고 너희 결혼할 때 괜히 형진이가 모은 몇 푼도 안 되는 돈 쓰지 말어. 결혼할 때는 너나 네 친정 돈 쓰는지 몰라도 결혼하고 나서 나중에는 우리 형진이가 환자 보면서 버는 돈으로 떵떵거리면서 살 테니까. 아주 당당하시죠? 시어머니는 저만 보면 저런 말을 하셨습니다. 저희 집 형편이 넉넉하니 알아서 먼저 돈을 쓰라고요. 결혼할 때도 신혼집 마련은 네가 알아서 하라고, 식장 예약도 알아서 좀 하라고 그걸 당연하게 말씀하셨네요. 그래요. 사랑하면 있는 사람이 기꺼이 돈을 더 쓸 수 있죠. 근데 그걸 왜 받는 쪽에서 당연하게 요구를 하는 건가요? 사람이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르고 말로 천냥빚을 갚는 건데 시어머니의 말은 천냥이 아니라 만냥을 빚지는 어법이잖아요. 아무리 남편이 좋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그때는 그렇게 철석같이 생각을 했었어도 저런 시어머니와 여전히 스스로를 돈 벌 생각 없이 의사인 남편만 믿고 사는 시댁 식구들을 생각하니
점점 남편과의 결혼이 망설여졌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결혼 전 인사를 드리고 나서 며칠 동안 남편과 연락을 끊었어요. 저 혼자 정리를 하고 선택을 할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부모님께 상황을 설명드리고 조언을 얻었죠. 그때 제 말을 묵묵하게 듣던 아버지께서는 제게 직접적으로 조언을 하시고 결정을 대신 내려주시지 않고 다른 방법을 쓰셨어요. 하루는 제가 일방적으로 연락을 피하던 남편이 저희 아버지를 만나고 왔다고 저와 얘기를 나누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전혀 아버지께 남편을 만났다는 걸 들은 적이 없어서 무슨 일인가 싶어서 바로 남편을 만났죠. 남편은 저희 아버지가 회사로 남편을 불러서 아주 따끔한 경고와 함께 본인에게 다짐을 받아냈다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남편은 아버지에게 불려가서 나눈 대화를 설명해 줬죠. 내가 자네를 7년 동안 두고 봤던 건 내 딸이 자네를 좋아했던 것뿐만이 아니라 내 딸의 결정을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이야. 근데 자네가 자네 식구들하고 내 딸 사이에서 제대로 중재도 못해서 나연이가 자네 어머니한테 의사 될 거 노리고 결혼한다느니 돈이 있는 쪽에서 더 내라는 그런 소리를 듣게 해야겠어? 자네 지금 노선 정리를 딱 하게. 중간에서 제대로 된 남편 노릇도 못해서 나연이가 평생 아쉬운 소리 듣고 마음 상할 소리 듣게 할 거면 그냥 지금 끝내고. 장인어른, 진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나연이에게 실언을 많이 하신 건 변명할 여지 없는 사실이라는 거 잘 압니다. 저도 중간에서 제대로 막아주지 못했고요. 어머니께서 본의 아니게 경우 없는 말을 하실 때가 자주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앞으로는 나연이가 저희 어머니 말씀에 상처 안 받게 잘하겠습니다. 절대로 저희 집안 식구들 일로 나연이 속상하게 할 일 없을 테니까 한 번만 믿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남편은 정말 빌다시피 해서 저희 아버지에게 다시 결혼 허락을 받을 수 있었고, 제게 앞에서 절대로 같은 실수는 안 하겠다는 다짐까지 하고 오라는 말을 듣고 저를 만나러 왔던 겁니다. 그때 저 모르게 아버지께 가서 무릎을 꿇고 결혼 허락을 받고 와서 제게 믿음을 줬던 남편을 보고 다시 결혼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때 남편에게 경고를 했던 저희 아버지를 믿고 그 결혼을 했던 것 같기도 해요. 저희 아버지만 있다면 앞으로 결혼을 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든든하겠구나 싶었거든요. 아버지께서는 후련하진 않지만 그래도 딸 결혼한다고 제 명의의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선물해 주셨어요. 그리고 물론 남편은 저와 아버지와 한 약속을 지켰고요. 본인 역할을 충실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런 남편의 가드에도 시댁 식구들의 말도 안 되는 언행과 행동이 비집고 들어와 제 머리를 아프게 했던 게 문제였네요. 결혼 후 한 가족이 되자 시어머니는 본격적으로 저를 통해서 본인 집안 문제들을 해결하시려고 했습니다. 일단 집에서 몇 년째 놀고 있는 시누이를 저를 통해서 취업을 시키려고 하셨어요. 주말에 저희 집에 오신다길래 음식 준비해 놓고 기다렸는데 혼자가 아니라 시누이까지 데리고 오시더라고요. 같이 오신다는 말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다 꿍꿍이 속이 있던 거였어요. 처음에는 뭐 시누이 얘기를 하면서 어느 고등학교를 나왔고 그 후에 어디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거기서 참 일을 잘한다고 하더라 라는 밑밥을 깔더라고요. 시누이도 되게 적극적으로 마지막으로 일했던 곳 점장이 제발 그만두지 말라고 시급을 더 올려주겠다고 하면서 잡았다는 소리도 했고요. 그때까지도 행여 무슨 말을 할까 예상도 못했던 저는 영혼 없이 그러냐라고 호응만 했었죠. 근데 시어머니께서 넌지시 이런 소리를 꺼내시기 시작했어요. 나연아, 너 일하는 데는 뭐 사람 뽑는 채용 공고 같은 거 안 올라왔니? 사무실 직원이나 하다못해 안내데스크 직원이라도. 아니요. 아직 그런 일정이 있다는 소리는 회사에서 들은 게 없는데 왜요?
아니, 내가 먼저 이런 얘기 꺼내기 좀 그런데 너도 참 센스가 없다. 너 결혼한 지 얼마나 됐는데 먼저 수연이 요새 뭐 하냐? 취업 준비는 하냐? 이런 말도 안 꺼냈니? 너 수연이 일 안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잖아. 그러면서 수연이 데려다가 꽂아줄 생각도 안 했니? 네? 꽂아주다뇨? 저 다니는데요? 그래. 그 정도도 못 해주니? 아니, 가족 좋다는 게 뭐야? 다 이렇게 어려울 때 돕는 게 가족이지. 어머님, 일단 제가 거기서 누굴 꽂아줄 여력도 없고요. 회사라는 게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갑자기 사람을 데려와서 일 시킬 수가 없어요. 아니, 왜? 너도 네 아버지 회사 딸이라서 들어간 거잖아. 우리 수연이가 뭐가 모자라서 너도 들어간 회사를 못 들어가? 저는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 일단 전 경제학과 학위가 있었고요. 아버지 회사가 제 첫 직장도 아니었어요. 다른 회사에서 경력 쌓고 이직해서 들어간 거예요. 근데 또 단순히 학벌 문제뿐이 아니라 능력이 좋으면 고졸이어도 충분히 뽑힐 수 있죠. 근데 아가씨는 남편한테 아가씨가 아르바이트를 해도 한 곳에서 진드거니 1년, 아니 반년 버텼다는 소리를 못 들어봤어요. 언니, 그건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일이 안 맞고 같이 일하는 사람이 싫으면 바로 그만둘 수도 있죠. 그럼 만약에 내가 취직시켜주면 거기서도 문제 하나만 있으면 바로 그만둘 거예요? 아니죠. 취업만 시켜주면 절대 안 그만둘 거예요. 근데 그건 지금 말뿐이잖아요. 안 그래요? 어디서 참고 오래 일해왔다는 증거가 하나도 없는데 뭘 보증할 수가 있겠어요. 나 아가씨한테 뭐 대학 가서 학위 가져와라, 스펙 쌓아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어디서든 일을 하려면 사소한 문제 때문에 의지 잃고 금방 그만두는 거, 그렇게 해서는 아가씨 받아주는 곳 하나도 안 남을 수 있어요. 아르바이트든 아니면 다른 회사에서 돈 1년 이상 버티고 일했다는 게 보증되면 그때 다시 얘기해봐요. 어머님도 저랑 같은 생각이시죠? 어머님이 만약 사업체를 운영하셨으면 쉽게 공감을 하셨겠지만 그래도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어요. 이 얘기를 듣고 신우이가 아르바이트라도 시작을 했을까요? 하긴 했는데 진짜 뭐가 문제인지 석 달을 못 가서 또 그만두더라고요. 그렇다고 시어머니께서도 포기하셨다면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아버지 문제로 저를 골치 썩게 만드셨어요. 시아버지께서 원래 공사 현장 일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걸로 엮어서 또 저희 아버지 회사에 자리를 만들어줄 수 없냐고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이전에 하셨던 것처럼 현장 근무가 아니라 회사 사무실 관리일 같이 실내에서 조금이라도 편하게 일만 요구하셨죠. 네 시아버지 다리랑 허리 안 좋은 거 알지? 사돈 어른께 한번 부탁해봐. 외동딸 부탁도 안 들어주시겠니? 야박하게? 라고 말을 하면서요. 다행히 이 문제는 남편이 중간에서 중재를 해서 제가 속을 썩일 일은 없었어요. 남편이 제발 제게 난감한 부탁 좀 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도 시어머니는 종종 그럼 거기 사무실 청소 일은 어떠니? 라고 물으셨지만 저희는 이미 계약한 청소 회사가 있다는 말을 하고 넘어갔죠. 시댁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하는 요구들만 빼면 큰 문제 없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결혼 2년 후 저는 사랑스러운 딸을 낳았어요. 그래도 제가 결혼 전 최악을 예상했던 것보다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번에는 남편과 부딪히는 일이 늘더라고요. 물론 그 문제도 시댁이 엮여 있긴 했습니다. 원래 결혼 초반부터 시어머니께서 다달이 시댁에 생활비를 보내줘야 한다고 하시긴 했어요. 본인 아들을 의사로 키워놨으니 그 정도는 당연하다나요? 역시나 밥맛 떨어지는 언사이긴 했지만 저도 남편도 벌이가 허리띠를 졸라맬 정도가 아니고 터무니없는 금액이 아니라면 시댁은 벌이가 없으니 가족으로서 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달 50에서 많으면 70까지 되는 돈을 보내는데 저도 동의를 했죠. 하지만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잖아요. 문제는 그게 끝이 없었고 저 모르게 진행된 것까지 있다는 거였네요. 하루는
집에 저도 남편도 가지고 있지 않은 신용카드 회사에서 당첨 이벤트로 VIP 회원 대상에게 주는 무료 박람회 티켓이 왔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카드 담당자가 잘못 보냈구나 했는데 봉투에는 정확하게 남편의 이름 석자가 박혀 있었어요. 제가 이게 왜 온 거냐? 나는 이 회사 신용카드는 결혼하고 보지도 못했고 VIP면 신규 가입도 아니지 않냐고 하면서 남편을 추궁했고 남편은 끝내 몇 달 전 본인 명의 신용카드를 만들어서 시댁에 보냈다는 겁니다. 매달 드리는 생활비도 모자라서 한도가 몇백인 신용카드를 드린 거예요. 크게 싸우고 나서도 남편은 정신을 못 차렸어요. 마치 본인이 의사가 되고 돈을 버는 건 본인 식구들을 챙기기 위해서인 것처럼 굴었습니다. 심지어 제게 말도 없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아세요? 시아버지가 타고 다니시던 10년이 넘은 소나타를 그랜저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줬더라고요. 시부모님이 사시는 낡은 빌라 좁은 주차장에 마치 방금 뽑은 것처럼 반질반질한 그랜저를 봤을 때의 참담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 후로 남편은 저와 돈 이야기하는 게 구질구질하고 지겹다면서 그럼 너는 네가 버는 돈만 써라. 내가 버는 돈은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저는 육아휴직이 끝나서 복직을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애 키우면서 시터를 쓰느라 나가는 돈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남편은 본인 월급이 들어오는 통장도 새로 만들어서 아예 생활비 통장에 한 푼도 넣질 않았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이럴 거면 결혼을 왜 하냐고요. 도저히 말도 안 통하고 저도 안 그래도 힘든데 더 에너지 낭비하고 싶지 않아 한동안 남편과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집에서도 그렇고 남처럼 지냈네요. 저와는 사이가 틀어졌다 해도 애는 아무런 잘못이 없잖아요. 근데 남편은 애한테도 애착이 하나 없는 사람처럼 집 밖으로 겉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술을 먹고 들어오면 늘 본인은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선생님, 선생님 하면서 떠받드는데 집에 있는 마누라는 지 남편 대단한 줄 전혀 모른다는 말을 입에 붙이고 다녔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남편은 정말 일하는 병원에서 선생님 소리 들으면서 받는 대접을 제게까지 강요하는 것 같았죠. 마음과는 다르게 날이 갈수록 저는 말라갔습니다. 혼자 집안일에 애 보고 일까지 하려니까 밥을 하루에 몇 끼를 챙겨 먹어도 저절로 살이 빠지더라고요. 근데 하루는 어머니께서 저 좋아하는 반찬 만들어 놨으니까 퇴근하다 들러서 가져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한 달 만에 친정에 갔었어요. 아버지는 매일 회사에서 마주치지만 어머니를 보는 건 오랜만이었거든요. 근데 어머니께서는 저를 보자마자 사색이 돼서는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가 한 달 사이에 5kg가 빠졌었거든요. 원래 마르긴 했었는데 그 상태에서 살이 더 빠지니 솔직히 얼굴이 해골처럼 보이긴 했을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제가 회사 업무량이 많다는 걸 아셨고 또 제가 회사에서 마주치면 괜히 임신하고 나서 붙은 살 빼는 중이라고 둘러댔었거든요. 그걸 믿었던 아버지께서는 어머니가 놀라시면서 제게 무슨 일 있냐고 하셨을 때 의아해하셨죠. 어머니의 계속되는 추궁에 저는 더 이상 변명도 못하고 그 당시 제 상황에 대해 설명을 했어요. 남편과 시댁의 돈 문제와 점점 오만하게 변해가는 남편, 그리고 가정의 소홀한 모습도 말이죠. 아버지께서는 제 말을 다 듣기도 전에 당장 그 자식 부르라고 불호령을 내리셨어요. 크게 노한 아버지의 모습에 저도 제가 알아서 한다는 소리도 못하고 남편을 친정으로 부르게 됐죠. 갑작스런 혼출의 남편은 어리둥절해 하면서도 놀라서 달려왔고 그런 남편에게 아버지는 집안의 벽이 다 울릴 정도로 크게 고함을 치셨어요. 자네, 내 앞에서 무릎 꿇고 뭐라고 했어? 자네 집안 관련해서 문제 안 만들겠다. 내 딸 속상할 일 절대 안 만들겠다 하지 않았어? 근데 이게 뭐야? 나연이 얼굴 좀 봐. 지훈이는 내 딸 혼자 키워? 돈도 나연이 혼자 벌어서 생활비로 쓰냐고.
장인어른, 일단 진정하시고 천천히 얘기를. 진정? 내가 지금 진정하게 생겼나? 내 딸이 결혼하고 피골이 상접할 정도로 고생하면서 사는 걸 알았는데 내가 진정하겠냐고. 그래, 어디 천천히 한번 얘기해봐. 지금 여기서 잘못된 게 있나? 자네, 나연이 무시하고 자네 집에 돈 퍼준 거랑 그 핑계 대면서 생활비 한 푼도 안 보태고 집안일도 나 몰라라 한 게 틀린 게 있어? 말해봐. 저도 사정이 있었습니다. 생활비 문제는 저도 경솔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집 사정이. 다 필요 없어. 듣기 싫어. 자네가 먼저 신경 써야 할 건 집에서 놀면서 자네 돈이나 바라는 부모님이나 사돈 처녀가 아니라 내 딸이랑 내 손녀야. 자네가 결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가정을 내 딸과 꾸리는 걸 선택했으면 자네한테 최우선이 돼야 하는 건 바로 내 딸이라고. 가타부타 할 것 없이 여기서 결정하게. 아니면 내가 자네 내 딸이랑 이혼시킬 거니까. 앞으로 나연이랑 자네 본가 식구들 문제에서 무조건적으로 내 딸, 나연이를 우선으로 생각하겠다고. 더는 내 딸이 자네 때문에 힘들어하는 걸 보기 싫으니까 여기서 결정을 하게. 네? 아니 장인어른, 그래도 이혼은 저 절대로 이제 같은 실수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발 마지막으로 믿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애엄마에게도 미안하고 장인어른 장모님께도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남편은 그 자리에서 다시 저희 아버지께 싹싹 빌었어요. 솔직히 이때는 너무 쉽게 용서를 구해서 의아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 앞에서까지 무릎을 꿇으면서 용서를 구하는 남편을 보고 남편 또한 아이가 있으니 그래도 마지막으로 잘해볼 생각이 있기에 이렇게 절박하게 매달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남편은 그날 있었던 일이 마지막 동아줄이었던 것처럼 스스로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시아버지께 드린 차는 뺏을 수 없으니 그래도 드렸던 신용카드는 도로 가져왔고 술 먹고 늦게 들어오거나 외박을 하는 일도 줄어들었습니다. 본인이 가정에 소홀히 했던 것, 딸하고도 시간을 보내지 않았던 것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남편이 마지막 기회를 얻고 반년 정도 지났을까요? 제게 개인 병원 개원에 대해 말을 꺼내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엔 아직 그렇게 할 정도로 돈을 모으지 못했는데 혹시 대출을 받을 생각인가 싶었죠. 근데 남편은 너무 당연하다는 것처럼 저희 친정아버지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아버지께 부탁해서 개원에 필요한 자금을 받자고요. 무조건 달라는 게 아니고 빌리는 거지. 나 개원하면 돈 버는 건 시간 문제고 일찍 개원을 해야 내가 우리 집에 돈 보내느라 까먹은 돈도 빨리 메꿔서 여보한테 보답하지. 근데 그걸 우리 아버지한테 부탁한다고? 글쎄, 솔직히 아버지한테 그렇게 부르령 듣고 아직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선뜻 빌려주실까? 안 그래도 저번에 나 장인어른 모시고 술 마셨을 때 먼저 부탁드려 봤는데. 뭐? 이미 말을 꺼냈다고? 술 마신 김에 했지. 근데 여보 말처럼 아직 날 못 믿으시겠다고 거절하시더라. 뭐야. 이미 결론 났는데 왜 나한테 말을 또 꺼내? 아니,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부탁드려서 거절하신 것 같아. 그러니까 당신이 딸로서 부탁 좀 하면 안 돼? 당신이 이제 나 믿어도 된다고 걱정 없다고 하면 마음이 바뀌실 수도 있잖아. 아무리 그래도 우리 아버지는 나나 어머니 말이라고 해도 아니면 아닌 분이야. 고집이 얼마나 세신데. 내가 나섰다가 나중에 더 아쉬운 소리 해야 할 수도 있어. 아버지한테 의지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더 벌었을 때 그때 개원하자. 당신 아직 40 초반이고 늦은 거 아니잖아. 이제 시댁에 돈 들어가는 것도 줄였으니 우리 둘이면 금방 모을 거야. 아니 어쩌면 그 전에 아버지한테 신용 회복해서 아버지가 먼저 도와주시겠다고 하실 수도 있지. 열심히 사는 모습 보여드리면. 저는 최대한 좋게 남편을 설득하려고 했지만 단호한 제 거절 의사에 남편이 내린 결론은 제 예상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더 빨리 저희 아버지에게 믿음을 드리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지막으로 얻은 기회를 멍청하고 시원하게 뻥 차버리더라고요. 평일 늦은 밤에 어머니께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금 제 남편이 술에 취해 집에 와서 주정을 부리고 있으니 아버지께서 경찰을 부르거나 진짜 반 죽여놓기 전에 얼른 와서 말려보라고 말이죠.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고요. 놀라서 한 걸음에 달려간 친정에는 정말 남편이 거실 바닥에 대자로 누워서 눈은 반쯤 풀려서 고성방가를 하고 있었고, 아버지께서는 붉게 달아오른 무서운 얼굴로 남편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상황 파악도 못하고 끝도 없이 떠들었죠. 아, 내가 나만 좋지 하고 개원해달라고 해요? 다 장인어른하고 장모님 딸 행복하게 해주려고 그러는 거죠. 내가 돈 벌면 누가 좋은데. 다 김나연이 걔가 좋은 일이에요. 장모님도 솔직히 한번 말해보세요. 의사 사위 얻은 후로 밖에서 자랑하고 어깨에 힘 좀 주고 다니시죠? 네? 맞잖아요. 근데 그 기특한 의사 사위한테 병원 하나 못 주냐고요. 뭐? 내가 자네 뭐가 예뻐서 자랑을 해. 어째 날이 갈수록 어디 내놔도 부끄러울 것 같은 짓만 하는데. 아유, 입에 침이나 바르세요. 이제 사장 소리 듣는 남편 자랑도 약발 다 떨어져 가는데 타이밍 좋게 의사 사위 얻어서 여기저기 자랑하잖아요. 당신 나가. 여기가 어디라고 술 먹고 말 같지도 않은 주정을 부려? 계속 이딴 식으로 굴다가 아버지 손에 맞아 죽기 전에 당신 내 손에 사지가 분리될 줄 알아. 나와. 안 나와? 저는 데려왔던 딸은 어머니께 맡기고 인사불성이 된 남편을 거의 바닥에서 끌고 가다시피 해서 친정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콜택시를 불러서 남편만 태우고 기사님께 저희 집 주소를 알려드렸어요. 도저히 같이 집에 갈 기분이 아니라 저는 딸이 있는 친정집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예상은 했지만 어머니께서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우셨고 아버지께서는 어느 때보다 단호한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나연아, 이혼해라. 저렇게 구제할 길 없는 놈한테 네 인생 낭비하지 말고 이혼해. 행여 혼자 애 키우기 무섭고 이혼했다는 손가락질 무서워서 시간 끌 생각하지 마라. 네가 떳떳하지 못할 게 어디 있어. 부모 다 멀쩡히 살아있고 너 받아줄 수 있는데 혼자 사는 게 무서우면 지윤이 데리고 집에 들어와서 살아. 그리고 지윤이도 저딴 놈은 아무리 애비여도 차라리 인생에서 사라져주는 게 나아.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저도 더 이상 그저 변하겠다 말만 하고 변할 가망도 없는 인간과 살 수 없었습니다. 이혼이 쉬운 건 아니었지만 아버지 말씀처럼 제게는 제가 앞으로 목숨을 바쳐서 키워야 할 딸과 또 저를 지켜주시는 부모님이 계시니 더 이상 두려울 게 없었어요. 그날 후로 저는 혼자 조용히 이혼 전문 변호사를 몇 명 만나 상담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일을 하고 애를 보면서 일일이 알맞은 변호사를 찾아다니는 게 시간이 여간 잡아먹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지만 어떻게 해서든 확실하게 그 인간을 제 인생에서 몰아내고 싶었기에 대충 알아볼 수 없었죠. 근데 그러다가 굳건했던 제 용기와 의지가 흔들리는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한 통의 전화에서 시작이 됐죠. 저는 회사에서 늦은 퇴근을 했고 건물을 나오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어머니였습니다. 이혼 준비하고 있냐고 묻는 전화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받은 휴대폰 너머로 들려온 어머니의 목소리는 충격적일 만큼 흔들리고 있었어요. 나연아, 네 아버지 지금 병원에 가고 있단다. 이걸 어쩌면 좋니? 네? 엄마, 그게 무슨... 아버지가 병원에 왜요? 회사에서도 괜찮으셨는데 퇴근하다가 쓰러져서 지금 구급차에 실려서 병원에 왔다고 방금 병원에서 연락 왔어. 엄마도 지금 가고 있으니까 너도 이걸 어쩌면 좋아. 네 아버지도 우리 선우 따라가면 엄마 어떻게 사니?
먼저 떠난 동생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인지 어머니는 거의 제정신이 아니셨어요. 저도 풀리는 다리에 간신히 힘을 주고 정말 거의 네 발로 기어가다시피 어머니께서 알려주신 병원으로 갔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혈전으로 인한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던 거였어요. 병원에서는 급하게 MRI와 같은 검사 후에 혈전 용해 치료를 받으셨어요. 그래도 정신은 돌아오지 않았고 의사는 뇌 부종으로 인해 두개골을 여는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저랑 어머니는 아버지의 수술을 기다리며 서로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설마 이대로 아버지께서 우리를 떠날까봐, 그리고 아버지께서 이런 병을 얻은 게 어쩌면 줄곧 잘못된 결혼으로 실망을 안겨드린 제 탓일까 무섭고 두려웠어요. 어쩌면 이대로 아버지와 다시 대화를 못할까봐 불쌍한 내 동생처럼 마지막 작별 인사도 못하고 떠나보낼까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수술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아직도 그 당시 기억이 좀 흐릿하네요. 수술이 끝나고 아버지께서는 중환자실로 옮겨지셨고 의사는 수술은 잘 됐지만 의식을 차리기 전까지는 고비라는 말을 했어요. 울다 지쳐서 물 한 모금 마실 기운 없는 어머니께 잠시 집에서 눈 좀 붙이고 오시라고 했지만 절대 아버지 곁은 못 떠나신다고 하셔서 제가 부모님 댁에 들러서 어머니께서 갈아입을 옷이나 세면 도구를 챙겨오기 위해 자리를 떴습니다. 부모님 댁에서 짐을 챙기고 저도 집에 들러 딸을 보고 또 옷도 갈아입으려고 했어요. 좀 정신을 차리고 보니 어느새 밤 11시가 훌쩍 지났더라고요. 근데 그 시간에 집에 들어가니 예상치도 못한 사람이 와 있더군요.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몰골이 말이 아닌 제가 집에 들어서자마자 뾰족한 목소리로 그러더군요. 너는 애 엄마가 이 시간까지 말없이 뭐 하는 짓이니? 누가 보면 애도 없고 결혼도 안 한 줄 알겠다. 정신이 있어 없어? 내가 이 시간에 손주 봐주려고 와야 하느냐고. 시어머니의 높은 목소리를 듣고 남편도 방에서 나와 저를 보고 혀를 차더군요. 이제 오냐? 내가 술 먹고 조금이라도 연락 안 되면 막 죽일 듯이 달려들면서 애엄마라는 게 지금 시간까지 집에 전화 한 통 안 하고 너 지윤이 생각은 안 해?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방금 수술 끝나셔서 옷 갈아입으려고 들른 거야. 다시 병원에 가야 해. 뭐? 장인어른이? 아니 왜? 뇌졸중이래. 두개골 절제 수술 받으셨고 지금 중환자실에 어머니랑 같이 계셔. 의식도 회복 못했고. 그런데 내가 당신한테 연락할 정신이 있었겠어? 그리고 고작 몇 시간 나랑 연락 안 된다고 혼자 지윤이 못 봐가지고 어머님한테 연락을 했어? 와서 도와달라고? 애가 우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 나 내일 출근해야 하는데. 이래서 평소에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한 거야. 평소에 애를 조금이라도 봤으면 이럴 일이 없지. 어떻게 아직도 혼자 애를 못 봐? 지윤이가 지금 몇 살인데. 그러는 네 아버지는 네 아버지도 평소에 행동했던 것 때문에 벌 받아서 쓰러진 거냐? 뭐?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주둥이 다시 한번 놀려봐. 뭐가 어쩌고 어째? 야, 그렇게 말하면 내가 말 못할 줄 아냐? 평소에 사회 보기는 동네 개만도 못하게 보고 뭐 믿음이 안 간다 뭐다 하는 변명으로 병원 개원도 안 해주니까 이 사단 난 거야. 병원 개원을 벌써 해줬어 봐라. 내가 내 병원에서 매달 직접 정기검진까지 해서 대가리 혈전 박힐 일 없게 해드렸지. 이 미친 새끼야. 지금 그게 사람 새끼한테서 나올 말이냐? 제정신이야? 의사라는 게 뭐? 평소 행실 때문에 사람이 쓰러진다는 사이비스러운 소리를 해? 그럼 너는 이미 예전에 길 가다가 객사했어. 우리 아버지한테 병원 맡겨놨어? 너나 네 가족이나 염치나 양심이라는 걸 엄마 뱃속에 두고 태어났냐고. 어머어머머, 제 말하는 꼬라지 좀 봐라. 예,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네 아버지는 한 번 벌받아 봐야 돼. 꼴랑 그 쪼매난 회사 하나 있다고 기고만장을 해서 사돈이 힘든데 어떻게 도와줄까. 남아도는 일자리 하나 소개시켜줄 생각도 안 하고 말이야.
사람이 다 뿌린 대로 거둔 거다. 저지른 게 없으면 길 가다가 쓰러질 일도 없지. 그 입 닥쳐요. 당신들이 뭔데 내 아버지를 감히 입에 올려? 우리 아버지가 능력도 안 되는 당신들 가족한테 왜 일자리 적선해야 돼? 그렇게 우리 아버지가 싫으면 지금 우리 아버지가 사준 집에는 왜 기어들어와 있는데? 꼬우면 나가. 더럽고 치사하면 우리 아버지가 사준 내 명의로 된 집에서도 나가라고. 이 버러지만도 못한 기생충들아. 이성을 상실한다는 게 그런 거였네요. 진짜 눈이 뒤집힌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눈앞에 뵈는 게 없었어요. 제게는 오로지 분노라는 감정밖에 남지 않았고 저는 집안 물건들을 던지고 부숴가면서 남편과 시어머니를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안 나가면 진짜 사단을 낼 것처럼 말이죠. 남편도 시어머니도 저거 미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도 제 기세에 밀려 끝내 나가더군요. 그 인간들이 나가고 얼마 안 있다가 저는 도어락을 리셋시키고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급하게 옷을 챙겨 입고 다시 병원으로 갔습니다. 이미 기가 쇠약해진 어머니께 집에서 있었던 일은 차마 말을 못했어요. 그저 다음 날 다시 집에 가서 사람을 불러서 집에 있던 남편의 흔적들을 싹 다 치워서 용달차에 실려 시댁 주소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이 일하는 병원으로는 이혼 소장을 보냈어요. 진짜 독하게 마음먹으면 이렇게 쉬운 걸 왜 제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허무하더라고요. 물론 남편은 우편으로 이혼 소장을 받자마자 전화해서 고작 그딴 일로 삐지냐는 막말을 하면서 제 속을 더 뒤집어 놨죠. 네 눈에는 너를 찢어 발기고 싶은 사람이 고작 삐진 걸로 보이냐? 이 나라에 법이 없었으면 너는 이미 내 손에 죽었어. 말 뽐새하고는. 야, 그래도 이혼은 아니지. 내가 병원에서 체면도 있는데 너한테 이혼을 당해야겠냐? 너 대체 뭘 믿고 이래? 혼자 애를 키운다고? 그거 네 팔자 꼬는 거야. 이미 너 같은 거랑 결혼했을 때부터, 아니 만났을 때부터 내 팔자는 꼬일 대로 꼬였고 어차피 너랑 살아봤자 혼자 애 키우는 건 똑같아. 그리고 네가 뭘 해도 네가 우리 아버지 돈으로 병원 여는 일은 없을 테니까 더 이상 에너지 낭비하지 말고 좋은 말 할 때 이혼해. 그리고 잘난 의사 선생님 월급으로 남은 네 구질구질한 가족들이나 평생 먹여 살려라. 이제 혼자니까 네 원껏. 여러분께서 이미 예상하셨지만 이 자식과 합의 이혼을 할 수 없었어요. 재판까지 갔었죠. 저와 제 변호사는 그 자식이 가정에 소홀하고 특히 태어난 아이에게 너무나 관심이 없었고 독단적으로 본인이 버는 돈을 시댁에 퍼주면서 배우자로서의 의무를 하지 않았다는 걸 주장했습니다. 진짜 환장하겠는 게 그 인간 재판장에서 애 생일도 제대로 말 못했다고 하면 여러분께서 믿으실까요? 복장이 터지지만 사실이었어요. 이 자식 지 딸 생일도 제대로 기억 못하고 있었어요. 또 재판에 가기 전에 그 인간과 그 인간 시댁 식구들이 저를 찾아와 감히 네가 이혼을 하자고 했냐면서 거의 협박에 가까운 위협을 했고 제가 다행히 그걸 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그것 또한 이혼 소송 증거물로 낼 수 있었어요. 끝내 저는 승소를 할 수 있었고 단독 양육권도 가져올 수 있었어요. 집은 이미 시어머니나 그 인간이 너무 찾아와서 비운 지 오래입니다. 재판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팔기위에도 내받고 저는 친정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제 이혼 결과보다도 기쁜 건 바로 수술 후 8일이 지났을 때 아버지께서 의식을 회복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몇 번 더 의식을 잃으셨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저와 어머니도 알아보시고 손이나 발 정도는 움직일 수 있게 되셨어요. 깨어나신 아버지께 저는 울면서 그 인간 집에서 내쫓았고 이혼 소장 접수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정말 끊임없이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실망시켜드려서 너무 죄송하다고요. 그런 제게 아버지께서는 나중에 어느 정도 언어 기능을 회복하셨을 때 그러셨습니다.
아빠는 나연이 너한테 실망한 적 없어. 세상이 그놈이 널 실망시킨 거지. 네가 어디 잘못이 있냐. 네가 한 건 실수고 이렇게 용기를 내서 바로잡기 위해 애쓰는데 자책할 필요 없어. 이 아빠는 언제나 나연이 네 편이니까 행여 이 아빠 실망시켰다는 생각 하지도 마라. 이런 아버지가 계시는데 세상에 제가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아버지의 말에 더 힘을 입어서 이혼 소송 과정도 문제없이 이겨냈나 봅니다. 아버지께서는 재판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미 퇴원을 하셨어요. 수술 후에 운동장애와 감각장애와 같은 후유증이 있었기에 꾸준히 재활치료를 받으셨죠. 그래서 이혼하고 나서도 몇 번 저를 찾아와서 감히 의사 아들을 내쫓은 제게 분풀이를 하는 시어머니를 봐도 그저 우스웠어요. 제 시어머니였던 그 사람은 회사까지 찾아와서 저를 찾으며 행패를 부렸습니다. 네가 감히 내 아들한테 이혼을 하자고 해? 라는 어처구니없고 천박한 말을 하면서 말이죠. 저는 바로 경찰을 불렀고 다행히 무력까지 가진 않았지만 부모님께서는 행여 또 시댁 사람들이 와서 큰일이 날까 걱정을 하셨어요. 부모님의 걱정으로 신변 보호 요청까지 했고 한동안은 아버지께서 경호원까지 알아보셔서 대동해서 다녔네요. 물론 그 경호원이 불시에 나타난 전 남편이나 시댁 사람들을 무력으로 제압할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혼을 하고 1년 반 정도 지났을 때 전화를 한 통 받았네요. 제가 이혼을 하고 나서 번호를 2번 바꿨거든요. 그 기생충들에게 워낙 연락을 많이 받기도 해서 혹시 바꿔도 또 알아내서 할까봐 2번이나 바꿀 수밖에 없었네요. 그리고 시간도 흘렀으니 아무런 의심 없이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죠. 근데 휴대폰 너머에서는 절대 잊혀지지 않는 그 술에 쩔어서 발음이 뭉개지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보세요? 나연아, 나연아, 나야. 네, 전 남편이었어요. 이제 2번 다시 들을 일 없는 목소리를 들으니 혈압이 오르더라고요. 나 너랑 할 말 없어 끊는다. 잠깐만.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 나 너한테 이상한 말 하려고 한 거 아니야. 그 인간은 너절한 목소리로 구구절절 듣기도 싫은 본인 상태에 대해 말했어요. 뭐 대출 왕창 땡겨서 드디어 개원했는데 생각보다 본인 가족들에게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고 또 이번에 아버지가 음주운전을 해서 그 합의금 물어주느라 거의 파산할 직전이다. 벌어도 돈은 안 모이고 이제 왕창 당겨서 쓴 이자 낼 걱정밖에 안 되는데 제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답니다. 이게 어떻게 들리시나요? 돈 없으니 아쉬워서 제 생각이 났다는 거잖아요. 제가 듣다가 어처구니가 없어서 헛웃음을 쳐도 그 인간은 개의치 않고 끝까지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이번에는 진짜야. 나도 더 이상 혼자서 내 가족 못 먹여 살리겠다. 나연아, 나 우리 부모님, 내 동생 떠날게. 그러니까 제발 다시 잘해보자. 내가 진짜 너희 부모님, 내 부모님이라고 생각하면서 살게. 여러분도 이제 지겨우시죠? 저도 몸에서 사리가 나오다 못해 온몸이 돌로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인간과 전화하면서 그 3분도 안 되는 시간이 아까워서 미칠 것 같았어요. 저는 제 진심에서 우러나온 말을 하고 바로 그 소모적인 통화를 끝내버렸어요. 우리 부모님은 너 같은 놈 필요 없어. 그리고 네가 단단히 착각하는 것 같아서 알려주는 건데 네 가족만 문제라서 너 버린 거 아니야. 그 가족하고 똑 닮은 너라는 인간 자체가 문제라서 너 버린 거지. 그냥 대출을 얼마 꼈든 그렇게 나나 우리 가족 모욕해가면서 연 병원에서 일하면서 그 구제할 길 없는 네 가족 잘 먹여 살려봐. 네 어머니가 그랬지?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라고.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딱 너를 위한 말이네.
그 후 전 남편은 진짜 파산을 한 건지 그래도 매달 보내던 양육비를 보내지 않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게 훨씬 마음이 편했어요. 그 인간에게 받은 돈으로 제 딸을 키우고 싶지 않았고 이걸 빌미로 어떻게든 다시 저나 저희 아버지께 기생할 수도 있잖아요. 차라리 그 양육비를 그 인간과 그 인간 가족을 아주 깔끔하게 제 인생에서 없애는 값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의 평화가 오더라고요. 몇 달 전부터는 아버지께서 다시 회사로 복귀를 하셨습니다. 오래 자리를 지키지는 못하시지만 그래도 정말 많이 회복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수술을 계기로 예정보다 은퇴를 당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제게도 일찍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을 준비를 하라고 하셨어요. 솔직히 처음에 아버지 회사로 이직을 했을 때는 아버지 자리를 물려받는다는 게 마치 100년 후 미래처럼 아득해서 딴 사람 얘기처럼 느껴졌는데 막상 아버지께서 준비를 하라고 하시니 좀 어안이 벙벙하고 불안해지더라고요. 하지만 더 이상 아버지와 제 가족을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이미 기생충과의 결혼과 이혼으로 평생 가족들에게 줄 실망은 모두 줬기에 더 이상의 실수는 안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부지런히 남은 시간 동안 경력을 쌓고 내일이 없는 것처럼 일을 하면서 언젠가는 아버지의 자리를 완벽히 대체할 수 있게 될 수 있도록 제 자신을 갈아 넣을 예정이에요. 물론 지금까지 겪었던 고난이나 시련보다 더 힘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언제나 제 곁을 지켜주시는 부모님이 계시고 또 이제는 제 한 몸 바쳐서 지킬 딸이 있으니 물러서지도 또 실패하지도 않을 겁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가족들에게 제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얘기하고 싶습니다. 소중한 사람에게 사랑한다는 한마디 하는 건 너무 쉬운 일인데 왜 습관처럼 하질 못할까요?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서도 평소 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꼭 소중한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또 고맙다는 말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순간이 어쩌면 마지막에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소중한 사람에게 마음을 전해보시길 바랍니다.